정한쌤입니다. 오늘이 12강째고요. 기출문제풀이 이어서 기출문제풀이가 3강까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4강째 기출문제풀이 4강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네요. 지금 갑자기 교실에서 찍고 있는데 원래 지금이 목요일이거든요. 원래 오늘 그 교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2반부터 저기 인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1, 3, 4반 인사하고 오늘 2반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감기 걸리셔가지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감기 걸리셔가지고 지금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 바람에 내일도 소개를 못할 것 같고 다음 주나 돼야 이제 교생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자 선생님이시고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여러분들 들어올 때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목천 초중고 나왔죠? 이름이 송채은이고요. 목천 초중고 나와가지고 아마 중학교 때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졸업했으니까 못 본 친구들이 태반일 텐데 초등학교 때는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얼추 다 대충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채연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름이랑 이런 건.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이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3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1년 있는 동안 이제 졸업했고 선생님은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3학년 문과 1등이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남 학생문학상에서 충청남도에서 금상 받았어요. 소설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 친구를 좀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가르치질 않아서 잘은 몰랐는데 어쨌든 요번에 오시게 돼가지고 3학년에서 이제 하시기로 돼 있어요. 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도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게 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은 내일 들어가는 반들이 있어서 그 반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거고 다음 주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친구들은 선생님을 이미 보고 난 후일 수도 있고 보기 전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돼봐야지 알아요. 또 그것도 선생님이 몸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원래는 이 영상도 안 찍을 거였는데 지금 또 연기됐잖아요. 갑자기 원래 어제 나오는 거였는데 또 연기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미뤄졌는데 선생님 생각엔 100%또 미뤄질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나 돼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5월달에 개학 못할 것 같다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맞춰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지금 시험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이시고 선생님은 뭐 시험 문제야 뭐 풀론 풀겠지 하는 생각으로 낼 거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계시는 게 기말고사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기출 문제 마저 좀 더 들여다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개 더 보고 그리고 나서 끝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문 나가야죠. 실제로 시험 보기 위한 지문. 근데 그 교생 선생님도 좀 수업을 하실 거라서 교생 선생님도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생 선생님 또 몇 시간 드리고 하다 보면 아마 뭐 별거 안 해도 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출문제 또 계속 봅시다. 해야죠 뭐. 카메라를 결제를 안 해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데 화질이 안 좋으니까 더 잘생겨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확 그냥 화끈하게 미루면은 한 달 정도 화끈하게 확 밀면 그냥 결제하고 쓸 텐데 자꾸 일주일씩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처음부터 9월 계약으로 갔어야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었어. 뭐 1학기는 어떻게 대충 그냥 돌리고 2학기에 9월 계약했어야 되는데 이제 벌써 계약을 온라인으로 오픈을 해버린 상태라 수습할 수도 없고 그냥 상황이 안정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종 쳐가지고요. 잠깐만요.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찍는 게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좀 교실에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자, 지난번에 봤었던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거였죠. 들꽃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발표한 거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3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3번부터 할게요. 3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화법과 작문이죠. 이 화법과 작문은 시험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대충. 화법 작문 영역에서 이제 선생님 시험 말고요 모의고사에서요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충 그렇게 나와요. 3문제, 4문제, 3문제로 끊어져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3문제짜리가 화법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들꽃 문제 그건데 지난 시간 거는 2문제였죠. 그러니까 3문제, 4문제, 3문제가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 2문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부분 3문제, 4문제, 3문제 정도. 뒤에 3문제가 작문 문제고요. 가운데 있는 4문제가 이제 화법하고 작문하고 융합형 문제예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문제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융합 문제 나오면 짜증나요 일단. 근데 실제로는 이게 화법 문제랑 작문 문제랑 따로예요 완전히. 그냥 화법 문제는 화법대로 나오고 작문은 작문대로 나와요. 이 지문이 좀 겹칠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이 융합되어 있는 중간 번호 문제들이 나오면은 딱 보자마자 짜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딱 보자마자 하고 들어오는 건 뭐냐면 지문이 겁나 길어요. 한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 페이지가 다 지문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 가하고 나하고 해서 이렇게 2개로 쪼개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앞에 게 화법 문제고요. 뒤에 게 작문 문제고 이 2개의 지문은 서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는 겹칠지 몰라도 실제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같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실 때 2번째 파트의 이 모의고사 푸실 때요. 2번째 이 화법 작문 유형한 문제가 딱 나오면 지문이 길다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2개를 따로 보시되 화법 먼저 보고 화법 문제 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화법 문제고 2문제가 작문 문제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화법 지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화법 문제 2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작문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작문 문제 2문제 풀고 이렇게 따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시간 낭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문이랑 나지문을 먼저 동시에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지문을 읽은 건 별로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가지문과 나지문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는 나 부분은 아예 일단 보지 말고 가 부분만 먼저 본 다음에 화법 문제 2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문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안 넘어가. 뭐예요? 죄송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 3번부터 아마 7번까지인가 8번까지인가가 융합 문제인데, 문제는 3, 4, 5번이 화법 문제인지 4, 5, 6번이 화법 문제인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의 유형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유형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 대충 그냥 제목 문제만 한 줄 정도만 대충 읽어도 이게 화법 문제구나 작문 문제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만 딱 풀고 이제 다시 넘어와서 작문 지문 읽으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형 문제는 지문이 엄청 길다. 그럴 때 얘네는 보통 가만 읽고 나는 보류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3번부터 7번까지라고 되어 있고 가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고 나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패스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부분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봄이라고 벌 들어왔네요. 자, 이런 거는 가는 화법이고 나는 글이다 라는 뜻이에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글을 쓴 건데 그게 무슨 글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글이다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융합 문제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안내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안내문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가는 화법, 나는 작문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 지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 지문을 보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토론이라는 겁니다. 토론. 화법에서 그 마인드맵 정리하실 때 화법에서 그 문제 유형이 그 화법의 유형이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그래가지고 7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인데 발표가 나오든 연설이 나오든 면접이 나오든 사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걔가 발표를 하는 글이나 뭐 협상을 하는 글이나 사실 그냥 말하는 거라 가지고 그게 화법이든 그게 무슨 발표문이든 연설문이든 그건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글의 종류가 뭐냐면 토론이에요. 왜냐면 다른 말하기랑 다르게 토론은 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론이 있고 반론이 있고 교차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론, 반론, 교차 질의가 있고 찬성 측이 먼저 말하니 반대 측이 먼저 말하니 이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토론이 나오면 그래서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차거든요. 누가 입론에서 말하고 누가 반론에서 말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반드시 문제에서 나와요. 여기서도 문제를 보면은 굳이 보지 않아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문제인데.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반대 1은 입론에서,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 1이 반대 신문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문을 볼 때 문제는 여기에 찬성 1의 반론,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찬성 1, 반대 2, 찬성 1, 반대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입론인지 반론인지 교차질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문을 읽으실 때 다른 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토론 문제를 푸실 때는 요거를 좀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 있죠. 절차를 여기 옆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무슨 문제든 간에 토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논제가 먼저 나오겠죠. 문제가 뭔지. 가에서 사회자가 나오면서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논제예요. 중요한 건 결선 투표제죠.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알면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 밑에 있는 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국어, 특히 모의고사 잘 보는 애들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데, 그 책을 잘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상식이 풍부한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어요. 왜냐면 이 글에 나오는 주제들이 우리가 배운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무작위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아무거나 픽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라서, 결선 투표제가 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면 이걸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결선 투표제가 뭐예요? 저거잖아요. 우리 선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했죠? 선거 때. 그쵸? 민주당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선거구를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의 3분의 2를 쓸어가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개헌 빼고는 민주당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당이 저기잖아요.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었더라? 통합당인가? 하여튼 통합당이었나요? 하여튼 그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려고 그래도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3분의 2를 쓸어갔어요. 민주당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표를 진보표와 보수표를 그냥 단순히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진보표랑 보수표로 나눠가지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3대 2까지는 아니에요. 한 6대 4 정도 될 거예요. 6대 4 정도.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이 사람이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을 때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고,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51명이 A한테 투표하고 49명이 B한테 투표했어. 그래서 51명이 투표한 A가 당선돼가지고 A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9명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묵살돼 버리는 거죠. 이게 투표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표자들의 성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아무리 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가도 전체 투표율로 보면은 한 40% 이상? 60% 이상을 가져가기가 힘든데, 실제로는 지금 3분의 2를 가져간 걸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 제도의 맹점인데, 결선 투표제는 뭐냐면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투표를 한 번 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진보 투표 후보가 2명이면 그래도 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후보가 3명이야. 근데 보수 쪽에서 2명이 나왔고 진보 쪽에서 1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보수 쪽 A, 보수 쪽 A, B가 있고 진보 쪽 A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보수 A랑 진보 A랑 붙으면은 보수가 이겨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보수표가 1명이 더 나왔어, 후보가. 그러면은 보수 쪽의 사람들이 이 두 개로 분산되겠죠, 표가. 그럼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어부지리로 이 둘이 싸우니까 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요번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도요. 그래서 단일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우리 합쳐가지고, 우리 둘 다 보수니까 괜히 진보가 이기게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둘 다 나가서 둘 다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 이 세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이 20%, 이 사람이 30%, 30, 30, 40을 가져갔다고 쳐요. 30, 30, 40. 그러면은 전체 보수표는 30, 30해서 60인데 실제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40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30, 30 나눠 먹었기 때문에 얘가 40을 가져가게 된 거죠. 결선 투표제는 그렇게 되면 이 60%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만약에 얘가 40밖에 못 가져갔으면 50%가 획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30, 40, 40 먹은 이 두 사람에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보수 쪽 60명이었던 게
다시 합쳐지면서 보수 쪽이 이기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1위, 얘가 2위더라도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쪽 표가 1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설마 지금 화면 나갔었나요? 선생님 거 화면이 나갔는데 되게 조심해야겠다. 어쨌든 그런 걸 결선 투표제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이거 한지 떠든 지 벌써 20분 된 거예요? 어휴, 자 말이 많아서 큰일이네. 이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알면, 결선 투표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미리 결선 투표제가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죠. 그래가지고 평소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과학이나 수학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과학 수학 지문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수학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경제 이런 거. 어쨌든 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래요. 찬성 측 입론이에요.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그 토론 문제 풀 때는 얘가 지금 입론을 하는 건지 반론을 하는 건지 옆에다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무슨 표지 같은 걸 만들어 놓으세요. 입 하면은 입론이라든가 이 하면은 입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찬성일이 이제 입론을 합니다. 자기의 그 주장을 펼치는데 보면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이죠. 지금 상태. 지금 현황.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해. 그런데 그럼 이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게 문제 상황이죠,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돼. 이게 해결책인 거죠. 논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제는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사람이 찬성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게 찬성이 되는 거죠.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서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의죠. 결선 투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이러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만약에 도입하면, 그럼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가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를 도입하면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다? 주장의 근거가 나온다는 소리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럼 뒤에 나오는 건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근거 1이죠. 근거 1이 되는 거고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게 근거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찬성 측 입론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거는 가만히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이 근거가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는데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대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까?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결선 투표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찬반 논의에서도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거 가지고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통계 자료를 보면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공격받을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된다.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왜 향상되려? 이것도 좀 주장하고 근거하고 지금 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이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의 순서는 토론 포맷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론이 반대 신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입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크게 관심은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얘가 지금 하는 게
반대 신문이다 라는 거는 앞에다 써두시고, 자, 얘가 바로 물어보네요.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더 향상되겠냐? 라고 얘가 말한 거를 그대로 다시 물어보죠. 과연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겠, 엄청 빨리 수긍하네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건 뭐하러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반대신문.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랍니다. 이게 또 입론이네요. 입론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네.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고,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개념이죠. 아까 그 사람 이 찬성 측이랑 지금 동일한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회장 선거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건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고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자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다. 첫 번째 근거 1.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건데,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거 2.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쪽에서도 근거 2개가 나왔고 이쪽에서도 근거 2개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끊고,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신문, 또 반대신문 하는데 얘네들 반대신문 별로 이상하긴 게 보면은 얘 뭐라고 그러냐면, 찬성 측에서는 단순 다수제가 민주적 절차라고 했잖아 네가. 근데 똑같은 거를 2번 하면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또 빠르게 수긍해요. 되게 착한 애들인가 봐.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반론.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찬성이 먼저 입론하고 반론이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아닌 토론도 있어요. 그냥 찬성 반대 이렇게 가는 토론도 있어요. 자, 반론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반대측에서 결선 투표제를 하면 관심은 유발할 수 있으나 인정했어요. 얘가 한 이야기를. but 뭐가 생기냐?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대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이 이렇게 있다. 뭐냐면, 뭐 인터넷으로 투표하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요거 얘가 아까 입론할 때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는 넘어갑니다. 나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화법 문제를 먼저 풀게요. 3번. 가에